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영훈. 아니, 이름이, 낯에 익은 분들도 명단에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PPT는 준비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김영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구라치는 조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너무 가짜 뉴스 이러면 여러분 잠 오잖아요, 그죠? 구라치는 조들. 예.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좌익들의 기본 투쟁 전술이 뭐냐는 선전선동이거든요. 거짓말을 잘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은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줘라 이러거든요. 좌파들은 사실을 들으면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왜? 본인이 계속 거짓말 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뻥이야, 그거. 성주 사드 전담파, 누구 튀겨졌습니까? 뻥이죠. 다 뻥이에요, 뻥. 근데 이런 뻥이 유통이 되면서 효과를 낸단 말이죠. 완전 선전선동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머리 숭숭 뚫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뻥이죠, 그것도. 근데 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그 군중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나 오래 살고 싶어. 걔들 지금 그때 니 소고기 안 먹었냐? 지금 아마 미국산 소고기 제일 맛있게 먹고 있을걸. 값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왜 만들까?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파 애국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애국 국민들은요, 신호등만 봐도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아야지. 녹색불이 들어와야 건너간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네? 근데 그 사람은 내구조가, 이 최민희 이야기인데, 내구조를 검사해 봐야 되나? 아주 가짜뉴스에 능합니다. 근데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왜?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짜뉴스의 배후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 그 대응하는 조직은 있나? 지금 그게 제대로. 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사기죄 또는 명예훼손죄 또 남을 막 헐뜯어가지고 모욕죄 이런 거 우리보다 얼마나 많을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기죄 이게 우리나라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웃으라고 하면 여러분 편하게 웃으시라고. 저녁 드시고 오니까 약간 싹 풀리면서 약간 피곤, 졸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제 내피셜입니다. 이거 가짜뉴스는 아니고 내피셜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무라이가 지배했던 세계죠. 미국은 카우보이가 지배했던 세계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남 함부로 모욕하고 명예훼손 때리고 사기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바로 쏴버리죠. 바로 흉기로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씨가 말랐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이제 내피셜입니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우리 사회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세력에게 관대하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냥 무시하죠. 그냥 에이 쟤는 원래 거짓말 많이 해. 그냥 우리 모임에 끌어들이지 마. 그런데 계양 문화가 발달한 영미 국가에서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죠? 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라면 그 지역사회에서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살지를 못해요. 맞잖아요. 다민족 국가에서 거짓말하는 애를 어떻게 믿어 저걸. 그 사회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면 끝입니다. 맞죠? 제 말씀 맞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신뢰를 존중하는 사회입니까? 거짓말하다가 끝장난다니까요. 한국 사회는 관대하다. 너무나 관대하다. 가짜 뉴스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탠드론으로 사기 한번 치고 한번 훌쳐먹고 먹튀하는 놈들이 설친다.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그 피해를 안고 또 고스란히 한국 사회, 한국이란 국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언론은 그럼 뭐 하느냐, 언론. 응?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하고 매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론, 매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론하고 매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언론과 매체의 차이점. 우리 하세빈님, 언론하고 매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한분 어떻게 우리 남자분 정지훈님, 언론하고 매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론은 그날그날 뭐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로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거고, 매체는 우리가 지식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뭐 항목들, 뭐 예를 들면 책이나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 다 아우르는 매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제 역할은 못하죠. 있어요. 베이징 가면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북한 가면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소련에 가면 언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언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매체는 있죠. 매체는 히틀러 치하에도 있었고 모택동 치하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처가 매체입니다. 근데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럼 언론이라고 왜 부르냐? 매체라는 것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영미국가에서 기자라는 직업이 맨 처음 어떻게 생기느냐? 영국에 항이 있습니다. 런던항. 런던항에 저 동인도 주식회사에서 배가 들어왔어요. 오늘 입항했어. 그럼 선주들이, 배 주인들이 야 빨리 가봐. 저 동인도까지 잘 갔다 왔는지, 우리 배가 가서 무역 잘하고 왔는지 알아와봐 라고 쫓아갑니다. 어린애가 10대 어린애가 쫓아갑니다. 가서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는지, 화물은 잘 전달됐는지 이걸 듣고 다시 올라와서 주인님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기자의 시초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게 뭐냐? 통신원. 그죠? 아 주인님 배가 완전히 완파돼가지고 사람 다 죽고요. 선장하고 뭐 몇 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실리는 신문이 로이드 리스트라고 영국 전 세계 해운 항만업계에서 보는 유명한 신문이 로이드 리스트입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 통신원이에요. 그럼 통신원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 안 하죠. 그게 매체예요. 매체. 판단 안 합니다. 그럼 언론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언론. 지금 대한민국에 저도 뭐 제가 기자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도 이거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좀 큰일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폭망하는 과정에 언론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나가서 집회하면 뭐 보도해줘요? 민노총 집회하면 보도 잘해주죠. 왜 나왔는지, 몇 명 나왔는지, 뭘 주장하는지 다 알려줘. 그런데 광화문 집회나 어디 가면은 교통정체가 우려됩니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왜 나왔는지 이야기를 안 해줘. 누가 하는지 이야기도 안 해줘. 몇 명인지도 이야기를 안 해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실패입니다. 그럼 언론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말씀을 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논한다는데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뭐냐? 영어로 치면 저널리즘 기능이 있는 게 언론입니다. 그럼 저널리즘이 뭐예요? 권력기관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을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중앙통신이 위대하신 수령 김정은 수령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우지야, 아우지. 네? 모택동의 문화 대반란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방송에서. 뭐가 문화 대혁명입니까? 그게 문화 대반란이지.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 스탈린 마찬가지죠. 다 시베리아. 독일 히틀러, 나치. 바로 강제소용소. 거기는 언론, 권력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중국의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가 저널리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언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매체야. 매체.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 국가에서는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보다 그들은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하죠. 선전선동부장이 더 힘이 셉니다. 좌익들은.
뭐 지들 말로 대장정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도망다닌 거잖아요. 그게 모택동인가 도망다닌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면서 제일 힘센 게 인민무력부장이 아니고 선전선동부장이에요. 왜? 선동을 해야 되니까. 선동을 안 하면 얘들은 존재감이 없어. 왜? 항상 소수였고 좌파들은 소수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선전선동을 안 하면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뉴스 만들어내기 일상이에요 일상. 네? 그래서 거창하게 대장정입니다. 문화대혁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 혼란 전술을 쓰죠.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여러분. 헌법 존중 TF 좋아하시고 있네. 헌법 파괴 TF인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 존중 TF 그 헌법 존중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휴대폰 다 트는 게 헌법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말을 용어 혼란 전술을 써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고 여기 자기 시간을 소중한 시간과 또 회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듣는 분들은 깨어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눈치를 빨리 챕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생업에 바쁘고 아이고 막 애 학원도 챙겨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가다 보면은 이게 살다 보면은 지나가는 뭐 종편 지상파에 나오는 밑에 자막 하나 보고 헌법 존중 TF 좋은 거네.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가 숭숭 뚫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이라 하죠. 일반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타결되고 뭐가 타결되기는 페이퍼 나왔어요 페이퍼? 서명한 거 봤어요? 트럼프 사인한 거 봤어요?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지금도 사기치고 있다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위대하신 수령 이게 지금 황기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김용삼 선배님 말씀하신 저도 내년이 확 디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수명 가다 볼 터지게 돼 있거든요. 서서히 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쇳덩이가 가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징조?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전술적인 목표 이걸 좀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사태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와 서론 진짜 기네 이거. 서론이 너무 기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뭐 제 이야기만 너무 하면은 이게 동영상 어디 있어? 이거 아닌데. 동영상을 알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요. 제가 동영상을 들게요. 요거는 무슨 동영상이냐면요. 제가 역순으로 최근에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조직적인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 멤버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가짜뉴스 퇴치, 시상식 이런 걸 했어요. 한 2분, 3분 좀 되는데 제가 한번 먼저 보시고 가짜뉴스 적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자, 스타트.
MBC의 조사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MBC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 동영상 보시고 뭐 궁금한 점?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KBS, MBC 투쟁을 왜 했느냐? KBS는 성공했어요. 제가 잘리면서 아니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지. 여러분 맨입에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맨입이 안 돼요. 모든 일은 누군가 좀 잘리고 코피도 좀 터지고 이래야 뭔가 되는 것이지. MBC는 실패했습니다. MBC 지금 보세요. MBC를 왜 민주당 세력이 저렇게까지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소위 말해서 문화전쟁의 좌익들의 완전 전초기지예요, 저건. 근데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제가 나중에 MBC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 뭐 처음부터 투사했냐? 아닙니다. 저 투사 아닙니다. 저 월급쟁이였어요, 저도. 저 별로 유명한 기자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 이거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 해서 제가 그 KBS 안에는 노동조합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민노총 노조가 제일 커요. 한 2,500여 명. 그리고 와반수 노조입니다. 그 다음 노조가 그냥 KBS 노조인데 이거는 민노총하고 상관이 없는 노조예요. 그리고 민노총이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공용노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공용노조 부위원장을 했고요. 그때 위원장이 성창경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KBS 노조의 정책실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조직에 들어가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절대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뉴스 대응을 혼자 됩니까, 그거? 왜? 저쪽은 매일 아침에 크루즈 미사일 쏘는 포 걸어놓고 1시간마다 뉴스 발사하는데 여기는 혼자서 그게 대응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화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후배인 보도국장이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왜 오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왜? 그 직전에 기자가 한 사람 불려갔거든요. 저보다 1년 선배인 기자가. 갔다 와서, 나 저 후배 보도국장한테 스트레스 받았다 이러면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병가내고 가버렸어요. 그 선배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쉽게 하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혼나는 거. 후배가 보도국장 됐다고 민노총 완장 차고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이제 오후 출근이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한참 걸어가가지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좀 친절하게 나오면 나도 친절하게 대응하면서 조용히 해결하고, 만약에 좀 겁박을 한다 이러면 내가 수류탄을 던져야 되겠다. 도시락 폭탄이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갔어요. 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갔더니 뭐 겁박하네?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해간 30분 만에 쓴 성명서 제가 100부 정도를 프린트해 갔거든요. 이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갔거든요. 그걸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KBS가 민노총 해방 겁니까? 이 나쁜 놈들아!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 KBS 신관 3층 4층이 보도본부입니다. 그 성명서 뿌려버리고 그냥 난리를 폈죠. 그때부터 집에 안 가고 그냥 눌러앉았습니다. 복도에 그냥 이런 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농성 농성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간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저 완전히 뚜껑 열린 모양이다. 그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루 지나면 집에 갈 거야.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 슬리퍼 신고 완전히 쭈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막 자고 있는, 제가 그 사진을 어디서 보긴 봤는데, 근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안에 있으면은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KBS는 MBC보다 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건물이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본관은 73년도, 신관은 88년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요. 사실은 NHK처럼. MBC 저거 완전 캐슬이야. 캐슬 저거 누가 설계했는지 저 공영방송 ABC가 안 되는 거. MBC 가보셨어요? 상암동? 입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입구가 완전히 캐슬이야. 자기들만의 성이 돼 있어. 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관 그 로비에 나가서 그 일반 시청자들이 커피도 마시려고 할 수 있는 그거 나가가지고 그냥 텐트 쳐놓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유튜브를 했습니다. 저건 제 휴대폰으로. 그때 제 유튜브 구독자가 뭐 500명인가. 그게 2023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르겠다. 이왕 시작한 거 뿌리를 뽑자. 민노총 사장 퇴진하라. 보도부장 다 나가라. 그걸 했는데 유튜브 한지 이틀 3일 만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막 꽃도 막 보내주고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또 수원에 있는, 제가 그 자매는 생각이 나요. 수원에 있는 뭐 백씨 자매 20대예요. 20대. 유튜브 보고 왔다면서 와 아저씨 힘내세요 이러면서 신기한데 이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를 그냥 화환으로 다 에워쌌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떠밀려가지고, 왜 떠밀려서 싸움하게 된 그런 수 있잖아요. 저 떠밀려서 그냥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좀 됐어요. 사실 투사가 떠밀려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민노총 사장이 퇴진했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건. 공영방송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으면 그건 문 닫아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가지고 민노총 사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잘렸는데 복직을 안 시켜주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면 윤석열 정권이 되어서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장이 저를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에 썼어요. 보수는 왜 내 편을 끝까지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야기하면은 지금 할 이야기 많습니다. 챙기질 않아 사람을. 응? 밥 먹을 수 있도록 복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직하지 못하도록 로펌에 자문해가지고 5군데인가 뭐 자문해가지고 이거 받아주면 매임죄가 성립한다고 또 받아놓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은 해고 기간 동안 거의 뭐 몇 억쯤 될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해임 취소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뭐 하는지 알겠죠? 매일 저녁에 방송하니까. 매일 오전에 방송하니까.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붙어야 돼요. 그럼 삽니다. 도망갈 생각 먼저 못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건데. 자, 이제 서로 너무 길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재밌잖아요 사실은. 이래야 안 졸잖아. 그죠? 예.
MBC, 제가 MBC 이야기했죠. 권태선 이사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KBS 이사를 해요. 공영방송은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합니다. KBS는 이사들이 홍길동 사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MBC는 방통위원장한테 보내요. 일단 이사들이 추천해서 방통위원장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MBC는 법상,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KBS는 주식회사 아닙니다. KBS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고 여기는 방통위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태선 박문진 체제가 지금 MBC 이사장 누군지 아세요? 권태선이에요, 권태선.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권태선이. 문재인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안 나가! 끝까지 버틴 거야. 권태선은. 뭐 가처분 신청 넣고, 그러니까 뭐, 지들 임기, 좌익들은 지들 임기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버팁니다. 전현희처럼.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수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버리죠. 수갑 잡아보죠. 그런 세력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대가리 깨지도록 싸워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내 코피 터진다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이 도망가죠. 우파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또는 갈아탑니다. 저 안동 출신 건어울이처럼 한나라당에서 뭐 배치 달고 잘하다가 갑자기 보훈부 장관이 되네? 그 나이에 장관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수우파 국민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와 센데? 뭔가 센데? 센 기운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언론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이 자들은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자리. 그럼 권태선이가 MBC 박문진 이사장한테 잘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적들을 해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MBC가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을 왜 합니까? MBC가 어디 뭐 코롱이가 응? 현대 리조트가 MBC가 왜 이런 걸 왜 하지? 105억 원이 날아갔답니다. MBC 플러스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또 왜 하지? MBC가 뭐 이랜드입니까? 응? 100억 원대 솔직히 이거 합치면 200억 아닙니까? 이거 누가 먹었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울트라 뮤직 좋아요.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중계료 코리안 리그나 제대로 중계해라. 어? 뭔 메이저리그야 메이저리그는. 이거 보세요. 대구 MBC가 사내복 주금 200억 주라. 이래서 결국 뭐냐? 감시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완전히 노조왕국이 된 겁니다. 노조왕국. 자, 간부의 89%가 노조원입니다. 그것도 민노총. MBC는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KBS는 제가 해고를 각오하고 싸울 때 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섰어요. 민노총 사장 나가라. 희망이 있잖아, 여기 조직이. 그죠? 견제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MBC 없어요, 저. 뭐 이런 데 없고. 이거 답이 있습니까, 이거? 제3노조라고 있는데 그 100명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MBC는 견제장치가 없다. 그럼 내가 MBC 안에 뭐 기자나 PD로 뭔가 좀 특파원도 가보고 좀 출세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서 쉐쉐 해야지, 쉐쉐. 응? 그래야만 되는 구조다, MBC는. 그래서 MBC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 언론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주가 있느냐, 없느냐. 사주가 있는 언론은 조중동, 또 뭐 SBS, 뭐 등등 사주가 있는 언론. 이걸로 나뉩니다. 사주 없는 방송은 이거. 사주가 없으면 누가 주인이냐? 사주 없으면 국민이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어제 기사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TBS, 김어준이 털보 방송 거기다가 지금 몇십억인가 지금 지원해준다 그러죠. 응? 아니 털보가 사고 쳐가지고 방송국이 완전 아작이 났는데 그걸 또 돈을 또 대준다고? 네? 왜 대한민국에는 공영자들은 공짜 방송이 이래 많냐 이거예요. 네? 공짜 방송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일본 인구가 1억 3,500만 명입니다. 거기 공영방송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NHK. BBC, 영국 인구 얼마입니까? 7,500만 명. 우리하고 땅덩어리 조금 더 커요. 그 공영방송 몇 개예요? BBC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 가볼까요? 독일이 인구가 8,500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커요. 공영방송 몇 개인지 아세요? 중앙집중형 공영방송 JDF가 하나 있고 지역분권형 공영방송 ARD라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호주 우리보다 땅덩이 얼마나 큽니까? 인구는 좀 적지만 호주 공영방송 하나밖에 없어요. ABC. 응? 미국 PBS. 다 각 나라 공영방송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렇게 많아. KBS, MBC, TBS. 뭐 또 어디더라고? 공영이 안 되니까 이제 또 도립공영방송. TBS가 시립공영방송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인이 없어야 노조가 지 맘대로 하거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 언론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응? 제가 사주가 있는 언론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하냐 쥐들끼리 막 이러고 있죠. 이 소고기 먹으면 구멍 숭숭 뚫린다. 이거 사실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잖아요 이 소는. 그죠? 이 최성호라는 이 뉴스타파 지금 기자입니다. 쥐들끼리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우스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사주가 없는 언론에 그럼 전주가 누구냐 이거 민노총 언론노죠. 네? 지금 제가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영풍 기자는 가짜뉴스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가짜뉴스 배후에 있는 여러분 그 배후 세력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짜뉴스를 우리가 오늘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그래서 이걸 왜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세력들이 뭘 추구하느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노조 조합은 12,000명 최대 주주가 누구냐? KBS, MBC, EBS입니다. KBS 한 2,500명 MBC 한 1,500여 명 그럼 합치면 4,000명이죠. EBS 합치면 거의 공영자 들어가는 언론사가 5,000명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전주예요. 그러니까 KBS가 민노총에서 해방이 되면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이빨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 사장이 날아가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지 얘들 입장에서는. 왜? 조합비가 안 들어오니까. 조합비가. 지금 국민일보도 문제입니다. 국민일보도. 자, 민노총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민노총 본부가 있고 산별 노조가 여러 가지 있죠. 양대 산맥이 쇳덩어리 노조가 금속 노조입니다. 그 핵심 지역이 울산이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가 언론 노조입니다. 이걸 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느냐? 언론 노조 처음 만든 사람 누구냐? 권영길. 서울신문 기자 출신 권영길. 민노당 대표였던. 그래서 여기에 조직강령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조직강령 4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좀 불편해서 뺐겠지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정치 투쟁 운동, 정치 운동을 하는 전위부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위부대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공산주의자들 이야기한 뱅가드 제일 앞에 돌격대 이 말입니다. 돌격대. 그걸 역할을 한다. 어? 자 지금 언론노조, 민원연,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이들의 핵심이 누구냐? 그럼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언론하고 매체하고 차이가 뭐예요? 물으니까 여러분 답은 잘 못하시잖아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맞는 거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언론하고 매체가 무슨 차이가 있지?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언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존중받습니다. 신문 없는 정보보다 정보 없는 신문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탈린주의 언론가는 뭐냐? 응? 얘들이 말하는 언론이 뭐냐? 얘들이 말하는 매체가 뭐냐? 선전, 선동부가 시키대로 하는 게 얘들 말하는 매체입니다. 선전, 선동부가. 위대한 신수령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그거예요 그거. 응? 솔방울로 수류탄을 어떻게 만들지? 그 자꾸 들으면 진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김일성이가 압록강 잠시 건너가지고 일본 그 파출소 약간 습격하고 총 쐈는데 민간인이 막 죽었어요. 그 도망갔어. 그게 지금 김일성의 항일 투쟁으로 어마어마한 서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백마 타고 막 날아다니고. 네? 그거예요 그거. 얘들은 기본적으로 선전 선동이에요. 선전 선동. 네?
그리고 80년대 기성 언론들을 매체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위 말해서 까기 시작했어요. 그 주력 부대가 누구냐? 아, 이거 왜안 나? 네.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기자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전대기련이라고. 제가 한 이틀 전인가 국회 무슨 포럼에서 갔었습니다. 한참 설명하고 잠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 전국 대학생 기자 신문 연대 전대기련 만든 창립 멤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데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제가 전향을 했습니다 라면서 그럼 언제부터 전향하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전향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전향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러니까 자기하고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20대에 든 빨간물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배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와 선후배를 인생 망친 걸 아세요? 제가 막 혼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용히 사십시오 그냥. 저도 올해 55세인데 제가 앞으로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30년 살면 많이 살 것 같은데 병원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는 10년 빼고 한 15년 정도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 힘으로 이런 강의도 하고 뭐 집회도 나가고 할 것 같은데 선배는 보니까 저보다 한 10년 더 연배가 높으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고 조용히 자성하시면서 살으시라. 내가 그랬어요. 네? 젊을 때 그래서 하고 저고 이제 와서 전향했다 하면서 저하고 왜 소통합니까? 그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성. 그러면서 그런 모임에 와서 막 또 그런 이야기 글도 막 써요. 뭐 다톡방에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참 저 사람들 참 문제다 저거. 안 바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람 안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저 전향했는데요. 언제? 열흘 전에. 네? 그 됩니까 그거? 인생을 다 망쳐놓고. 제가 아는 제 고등학교 선배들도 대학 가가지고 여기 뭐 서울대 같은 거 가가지고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인생 망쳐 살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망치했던 주범 관악산 1호, 2호, 3호 있잖아요. 지금 뭐 변호사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아. 자기는. 그 후배 내하고 아주 친했던 형은 대학 졸업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진숙 왜 탄핵하려 했습니까? 수갑 채우기 전에. 이진숙이 뭐가 문제인데? 왜 탄핵하려 했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5명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점 하나 찍고 달라졌어요. 미디어 그거 하나 점 하나 찍고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용은요.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2명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해요. 여야 1명씩, 1명은 여야 합의로. 그런데 이진숙이 대통령이 추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진숙을 몰아내야만 민주당 우위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도 바꾸고 KBS, MBC 사장도 바꾸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좀 추천하세요. 3명 공석인데 이진숙, 김태규 둘이밖에 없어서 2인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좀 추천하라고 끝까지 추천 안 했어요. 최민희가. 네? 그래놓고 지들이 정권을 딱 잡는 수가 어떻게 합니까? 법 싹 바꿔가지고 상임위원 7명을 바꿔버립니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독재하잖아요. 그죠?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사 바꾸고 사장 다 갈아치웁니다. 올 연말 되면. 이준수이가 죄송합니다. 이준수이가 했어요. 이준수 방송위원장이 그래서 버틴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관급 자리에 윤석열 정권 때 팍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도망가 버렸어. 바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갔느냐? 이재명의 부동산 멘토, 자기 아들한테 아파트 증명, 어린이날 선물이야 했던 이한주가 앉아갔습니다. 장관급에. 그 중요한 자리에. KDI 등등 정부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 싹 다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응? 바람 불기 전에 누구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이 비겁한 남자. 근데 이진숙은 용감한 여자죠.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진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 환호하고 와 대단하다 합니까?
수갑 차도 싸우잖아요. 싸워. 끝까지 싸워야지. 다 도망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래서 주목받은 거예요. 작동불능. 저 딸내미 결혼식, 예? 축의금. 와 대단하다 이거 대단해. 지금 시민단체 고발당했죠. 지금 아마 국회의원이 앞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1980년 중반에 극좌 매체 월간 잡지 말 기자 출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월간 말? 네, 이 출신입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자, MBC를 좌파 문화전쟁의 진지화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언론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해당 언론노조 핵심으로 성장하고 언론사 못 들어간 애들은 시민단체 결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90년대부터 언론계 진출을 했고 지금 50대 저 나이 때 다 언론사의 국장급, 본부장급, 심지어는 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전대기련 출신이나 거기에 시험 옛날 대학 신문사 학보사 뭐 기자 출신 이런 분 있었지 않습니까? 맨날 막걸리 마시고 학교 앞에서 그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를 장악했다 보시면 됩니다. 장악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권태선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제3노조 분들인데 이 오정환 제3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당시. 지금 공정언론연대 뭐 거기 대표인데 나가라 이 권태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문재인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갔다고 봐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지금. 지금 나라가 위기다 이러면 너무 고상한 말이고 맛이 갔다. 이 귀에 잘 들어줘 여러분.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특별다수제 합시다. 그 특별다수제가 뭐냐? 자기들이 추천한 이사들 한두 명이 찬성해줘야 그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될 수 있게 하자. 즉 KBS 같은 경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해봅시다. 새누리당 쪽에서 추천한 이사가 7명,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사가 4명, 그래서 7대4입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면 7대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야당일 때는 우리 쪽 4명 중에 한 2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자. 이게 특별다수제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이가 특별다수제 안을 제안을 합니다. 박근혜 탄핵 전에. 거의 될 뻔했어요 이게. 될 뻔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네? 그러면서 이 특별다수제가 공중에 붕 떠버려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네?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요렇게 하면은 여기 특별다수제 이야기거든요. 공영방송 사장 선정할 때 특별다수제를 뽑으면은 소신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기 힘들지 않겠냐. 문재인이가 한마디 합니다. 이게 언제냐? 2017년 8월 24일입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이가 집권하잖아요. 요 말 하고 나서 민주당 세력이 박홍근 법안이고 나발이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7대4로 뽑아야지. 그러면서 민노총 사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온 겁니다. 방송창학 문건. 지들이 소수이고 약자이고 야당일 때는요. 우리 권리를 보호해줘. 소수 권리 보호해줘야지. 우리 약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들이 딱 강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 야 조용히 해. 전부 쉬었다. 합니다. 조용히 해 전부. 법으로 다 할 거야. 이런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전체주의 세력.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장을 어떻게 갈아치우느냐. 정치권이 개입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게 있어.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뿌려요. 근데 이 문건이 누구누구 제보를 통해서 조선일보 들어가게 됩니다. 월간 조선일보 폭로가 돼요. 와 이거 방송장악 문건, 공영방송장악 문건.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 KBS 강규영 이사님 아시죠? 강규영 교수님 맞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끝까지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본인의 KBS 이사 해임을 불법하고 위법한 것으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자기도 생돈 써가면서. 제가 그래서 강규영 이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무슨만 한번 붙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그때 한 이사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KBS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아,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끝까지 버티기는 그냥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강규영 이사님 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보면 이사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학교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약한 고리가 대학 교수들하고 법무법인 변호사들입니다. 그 앞에 가서 뭐 그 집회 차량 틀어놓고 막 떠들면은 그 법무법인 대표가 아, 이 홍길동 이사 막 그만둬라. KBS 이사 안 한다고 뭐 우리 뭐 영업에 차질이 없잖아. 그만둬라. 그만둡니다. 교수? 학교 앞에 가서 떠들어보세요. 특히 사립 때. 아, 총장님 그만 드시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강경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총장이 불렀대요. 부총장이.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본인한테. 강경 교수님이 안에 사직서를 하나 딱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총장이 오라고 하길래 이제 이게 막 노조가 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근데 부총장이 이제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강경 이사님이 대학교 사직서를 교수 사직서를 딱 낸 거예요. 네? KBS 이사 사직서를 낸 게 아니고 강경 이사가 그래서 존중받고 평가받는 겁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강규영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자랑 문구 만든 자들이에요. 근데 얘들도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죠? 그래서 문재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2017년 8월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노총 노조가 여기에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사후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싸움을 걸었어요. 가령 뭐 저도 그걸 직접 목격한 장면인데 강규영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려고 엘베를 타요. 엘베를 탔는데 한 녀석은 엘베 버튼 누르고 엘베 못 올라가게 합니다. 한 녀석은 피켓 들고 막 그거 침 튀기면서 막 집단 린치에 가깝게 강규영 지나가라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이 뭐 아니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KBS 안에 기자 PD들 뭐 MBC 안에 기자 PD들 아나운서들 학벌 좋습니다 여러분. 울쩡하게 4년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급변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거의 뭐 폭동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 저게 바로 홍위병 난동이구나. 완장차고 저는 완전히 맛이 가버려. 그러고 나서 그 막 침튀겨서 했던 PD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사장 바뀌고 나서 쫙 미국에 특파원으로 가더라고요. 괘씸한 녀석. 그 짓 하려고. 미국 한 가보려고. 보상을 합니다. 좌익들은. 싸우면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때는 저렇게 했습니다. 거칠게. 막 노조원들 움직여가지고 그냥 막 이사들 막 밀어내버리고. 근데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또 그럼 그때 난동을 부렸던 그 자들 보면 어떻게 됐느냐? 청사 못했습니다. 결국은 청사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동영상에 찍혔거나 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됐대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저는 왜 잘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령 지시 불이행. 빨리 복귀하라 해서 복귀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복귀를 안 한 거 아니라 회사 안에 있었거든요. 내가 근무하는 자리에 안 간 거지. 그럼 제가 무슨 뭐 소리를 질렀습니까? 뭐 지나가는 이사를 못 가게 막 집단 린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품위 훼손. 공영방송인으로서 품위 훼손. 그런 걸로 치면 그 당시 난동분인 한 300명 바로 해고야 전부 다. 예?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책임이 면책되잖아요. 이재명 정권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 공식적인 법으로 이제 안 싸워도 돼. 민주당이 이 법을 바꿔버렸어. 네? 법을 바꿔가지고 아까 KBS 같은 경우 이사가 11명이라고 했잖아요. 7대4. MBC는 6대3입니다. 이거 숫자를 늘려요.
숫자를 늘리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느냐? 야, 봐. 이사들이 국회가 추천하면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세지잖아. 그럼 이사 수를 늘려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자고. 말은 또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근데 그 늘린 이사들을 누구를 집어넣냐? 지사를 다 집어넣는. 민노총, 좌익단체. 그래서 사실상 장악해버리는 법이 이 법이에요, 이거. 뭐 복잡하게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이게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민노총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법은. 방송 3악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KBS법, MBC법, EBS법은 민노총한테 그냥 방송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민노총 세력이 이사 선임합니다. 그럼 그 이사들이 사장을 뽑겠죠? 추천하겠죠? 그럼 어떤 사장이 나오겠나요? 민노총이 좋아하는 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KBS, MBC, EBS가 곧 민노총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왔다. 이재명이 정권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거다. 언론을 어떻게 때려잡느냐를 안다, 이자들은. 좌익들은. 응?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언론에 대한 정책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대선 공약이 없었어요.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일본 NHK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NHK는 뭐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일본 지도가 이렇게 홋카이도, 뭐 센다이, 뭐 도쿄, 나고야, 오사카 쭉쭉 후쿠오카까지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 31조에 이사 뽑을 때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서울 사람들만 다 못합니다. KBS, MBC, EBS 물어보세요. 이사들 전부 서울 아니면 경기도 삽니다. 부산 사람, 광주 사람, 대구 사람 있어요? 없어요. NHK는 이 지역에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살고 도쿄에 4명 삽니다. 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오사카 이쪽에 3명 삽니다. 간사이, 간도라고 하죠. 근데 관례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간사이 지방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힙니다. 도쿄가 4명이고 숫자는 1명 적지만 여기가 이사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고야도 있고 후쿠오카도 이렇게. 이 사람 직접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럼 이사회 하기는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 수십 년 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도 2,500원 되고 저 제주도 사는 사람도 2,500원 되고 강원도 영월 사는 사람도 2,500원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 3악법 가장 문제가 뭐냐? 국민의 대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민노총 대표성만 있는 거예요. 이게 좌익의 대표성만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한 해 예산이 1조 5천억인 KBS 말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지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명리학 관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다. BBC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명의 지역 이사가 있습니다. 4명. 이 영국이 이렇게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경상도 지역 비서물 하는 데가 잉글랜드입니다. 그 런던이죠, 런던. 그 전라도하고 충청도 일부 이렇게 하는 데가 웨일스입니다. 카디프가 주도죠. 그 위에 스코틀랜드는 약간 북한 비스무리한데 거기 주도가 에딘버러입니다. 거기 저 섬 건너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여기 한 명씩 지역 이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KBS는 MBC는 전혀 전무합니다. 오로지 특정 정치 세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거 아니죠. 자, 가짜뉴스. 자, 제가 PPT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바로 달립시다. 좋으시죠? 네. 쉬지 말고. 이게 뭐지? 제가 최근에 국회에 가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이러한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수신료 안 내는 거. 수신료 안 내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 자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주가 없는 언론 KBS, MBC, EBS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이죠. 그죠? KBS 1년 예산이 1조 5천억인데 수신료가 7천억 중요합니다. 7천억. 수신료가 중요하죠. 사주 있는 언론은 그건 뭐냐?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우병우. 조선일보 주필 중에 사고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좀 유럽 가서 뭐, 향응 제공받고. 뭐 이러다가, 좀 봐줘. 우병우가 원칙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병우 주변을 파다가, 뭐, 장인의 뭐 부동산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 예? 아니, 지가 향응 제공 받았으면 그 책임지고 그냥 조선일보 사퇴하면 될 거 아니에요? 퇴사를 하든지. 그런 한번 일본말 써도 죄송합니다. 개인세이지 부리다가 나라 완전히 거들내버린 거예요. 사주가 있는 언론, 조선일보와 청와대 전쟁, JTBC, 얼마 전에 한번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데 그거 가짜라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방송에 있는 종사자들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투쟁도 해야 되지만은 노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투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 투쟁, 독립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은요. 정치권이 언론에 손댈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손댔어요? 세무조사로 한번 했습니까? DJ처럼. DJ가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사 세무조사입니다. 박지호이가 앞서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람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지금 기회주의, 양다리 걸치기.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세요. 장동혁 이도 말 조심해야 되지만 정청래도 말 조심해야 돼. 기회주의. 지들이 무슨 심판인 것처럼 해요. 우파 정론지 같은 우파 목소리만 내면 되지 뭐 말이 많아. 그러면서 적당하게 장사하는 그게 바로 DJ 정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 적당히 좌파한테도 조금 눈치 좀 보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더 솔직해요. 사실은 지들 진영에 충실하거든. 연일 우파가 조지잖아. 네? 제가 조진다는 말 써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귀에 잘 들어줘. 비판한다는 말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주가 있는 언론이 이게 문제.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회장 조지는 기사 쓰는 거 봤습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가 지들 사주 조지는 기사 봤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비극이에요. 비극. 응? 아까 언론노조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정치기금을 조성합니다. 사실상 정치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수신료, 아까 수신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수신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신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신료 인상론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는 일본 NHK도 가봤고 영국 BBC도 가봤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KBS에서 시작하다가 KBS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를 몰라요. 저는 다른 신문사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법제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NHK나 BBC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2,500원 KBS 수신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한 5,000불? 한 3, 4,000불 시절이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1년에 한 달 수신료가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 달 신문 구독료가 2,500원이었거든요. 그게 맞춰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45년째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수신료를 계속 올려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NHK 1년 수신료 한 20만원 수준입니다. BBC 한 25만원. 독일 JDF 한 35만원 정도 됩니다. 깜짝 놀라죠?
왜? 그 동네 신문감이 그래요.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을 합니다. 요 며칠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영국 BBC 사장하고 전부 사퇴했죠. 네? 왜 사퇴한 줄 아세요?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악마의 편집을 하다가 장난치다 걸려가지고 다 잘렸습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지금 KBS, MBC 그동안 가짜뉴스 만들 때 책임졌습니까? 네? 생태탕, 페라가모, 백바지 기억나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백바지, 페라가모 책임 안 지잖아요. 뻔뻔합니다. 응? 자 그러면 이 수신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 뭐 독일 28만원, 영국 24만원, 이 프랑스 F2 17만원, 지금 우리나라 3만원, 저기 뭐 아프리카에 나미비아 한 나라가 있는 거에서 3만원. 수신료는 올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국회 가서 하고 많이 하니까 좌파 미디어 매체에서 저를 와 KBS 수신료 절단 낸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KBS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이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알려주는 투쟁 전략 전술. 좌익들이 알려줄 때도 있구나. 1986년도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YWCA가 시작했어요. 이걸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시다.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있대요. 그래서 시청료 거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KBS가 수신료 징수원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수신료 좀 내주십시오.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1994년도에 그 유명한 홍두표 사장이라는 분이 TV조선 사장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시키는 대업적을 달성합니다. 대업적. 전 세계 공영방송에서 깜짝 놀란 대업적.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입사했는데요. 회사가 막 돈이 넘쳐가지고 수신료가 막 들어오니까 일일이 다 거들어 다니면 징수율이 한 85%쯤 될까? NHK도 한 8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00% 들어오니까 돈이 넘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신입 사원 됐는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3박 4일인가 제주도 전세계 내가지고 신입 사원 교육을 거기 갔었어요. 그게 1995년의 일입니다. 우리 30년 전의 일. 근데 수신료가 이제 전기료에 합산돼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 NHK 직원들이 와서 많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2000년 초반에도. 자기들도 그거 하고 싶잖아요. 징수원이 집마다 가서 아이고 2,500원 좀 내주세요 하면 그 민원 발생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야 너희들 말이야 요즘 불공정 방송하던데 내 수신료 안 낼 거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전기료에 합산해서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불공정 방송을 해도 어필할 데가 없네. 그 시청자 콜센터 전화하면 직원도 아닌 분이 전화받아서 응대가 잘 안 되네. 이게 국민들하고 점점 격리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KBS가 전기료의 수신료를 병합하지 말고 징수원이 차라리 거들어 다니자.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지. 그럼 지금은 전기료에 합산대가 나오잖아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 때 제가 그때 막 잘리고 막 사장 바뀌어야 된다 이랬을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수신료를 전기료에도 분리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KBS 안에 절반의 직원이 민노총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다 이유가 알죠? 민노총 언론 넣어줘. 뭐 편파 방송하고 페라가모 백바지 생태탕 창원 간첩단 사건 보도도 안 하고 기사 쓴 기자도 없어요. 한 명도. 그 당시에 그걸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불려간 거거든요. 왜 창원 간첩단 사건을 기사 쓰는 기자가 없느냐. 아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템 발제를 안 해서. 아이템 발제를 안 하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간부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료, 수신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제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게 공영방송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다. 이거 우리가 압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다? 민주화운동통념사업회. 예? 지금 약간 좌파 성향이지만 얘들 다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이 성과, 이 보세요. 84년도 시작했는데 처음에 1256 들어오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795. 와, 그러니까 충격받았죠. 그래서 89년도에 KBS 안에 노조가 생깁니다. 노조가 없다가 노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 노조가 생겼을 때 공정방송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시초입니다, 시초. 근데 그때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세력들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조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좌파 미디어 신문에서 뉴스타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노사 간에 지금 싸움이 났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 KBS, MBC에는 있는 공정방송위원회라는 노사 간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보도다. 창원 간첩도 안 잡고 왜 보도 안 해요? 이러면 노조에서 공정방송위원회 열겠습니다. 열게 돼 있습니다. 안 열면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데 뉴스타파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뉴스타파 노조가 이 보도 이런 거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뉴스타파 근로자 여러분, KBS, MBC에 있는 공정방송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소수이고 약자일 때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다가 지들이 권력 잡으면 완전히 칼 휘두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6.25 전쟁 이후부터 봐온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좌익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MBC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MBC는 KBS는 수신료. KBS가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하면은 야, 나 수신료 못 내.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정서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주주인데 KBS 주인이 누구예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근데 왜 민노총 방송이 된 거지? 그럼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꿀 수 있는 수신료. KBS는. 근데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불쾌한데? 기분이 나빠, 만나면. 예? 광고입니다, 광고. MBC의 저 버르장머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광고예요. 광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MBC는 각성되지 않는다. 왜? MBC 안에는 제가 해고될 때처럼 1000명 넘는 직원들이 나서서 같이 몰아내야 된다, 민노총!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저기는. 다 똑같아! 다 민노총이야, 다 민노총. 그러니까 저기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조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쟤들 월급 봉투를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고 불매. MBC에 광고 내면 저 불공정 편파방송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규정하겠어. MBC 광고 주지 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MBC는. 그거 아니면은 저 못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아스팔트 우파 시민단체가 알려주는 투쟁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희범 씨입니다. 네? 그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이 효과가 있었어요. MBC 광고 그 매출액이 뚝 떨어졌었어요. MBC가 한때 긴장했죠. 근데 운동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옛 말씀에 우리 속담에 먹은 놈은 말이 없다 이 말 있죠. 민주당이 이런 걸 잘한 겁니다. 이쪽 배워야 돼. 국민의힘도 선물을 줍니다. 누구한테? 민노총 언론노조한테. 권력 딱 잡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거 했죠, 이거.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이 조치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좀 사투리 들어간 일본말로 빠꾸시고. 어? 이러니까 KBS 안에 있는 민노총 세력들은 말은 안 하지만 이 입이 째져가지고 귀에 걸렸어요. 와, 역시 민주당이군. 우리의 월급 봉투를 챙겨주는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월급이 보장돼 있으니 아이고 마 대충 아시죠, 그죠? 민주당 이름을 잘한다니까요.
수신료 이야기 나오는 게 MBC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여론조사인데 MBC도 수신료 좀 갈라먹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막 여론조사하고 지들끼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겁니다. 민주당이 던져준 2번 당근. 이게 민노총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말아먹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이 만약 민노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지. 야, 이거 뭐 다 챙겨주네. 내가 뭐 60세까지 정년 보장되고 월급 다 나오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뭐 봉사해야 되겠다. 오늘 저 광화문에 어디 뭐 여의도에 남대문 앞에 뭐 중국 대사관 앞에 뭐 데모한다던데 그거 가서 뭐 치열하게 취재할 생각 하겠어요 그거? 뭐 이래 가도 월급 나오고 저래 가도 월급 나오고 그러면 누가 실질적인 전주 역할을 하냐? 민노총 언론은 조직화되어 있는 그 세력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야, 쟤 보니까 우리한테 좀 비협조적인데 야, 쟤 그냥 어디 좀 한직으로 보내버려. 그냥 창고 옆으로 그냥. 그럴 수 있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조직적으로 수긍하고 말도 못하고. 자, 가짜뉴스 만드는 편파언론 저지운동 뭐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조직화된 범국민투쟁본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 오시고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 계시지만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조직화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조직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이 조직을 전국화해야 됩니다. 전국화. 아까 제가 NHK 말씀드렸죠. BBC 말씀드렸죠. 이게 전국 조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BBC, NHK 사례 연구가 필수입니다. 침묵하는 자가 공범이다. 우리 연말이 이런 거 있죠.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정권도 바뀌었는데 뭐 좋은 거 좋은 거니까 그냥 다음 정권의 자리 그냥 넘겨주고 나 조용히 갈란다. 비겁하게 자리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왜 받았어? 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진숙처럼 끝까지 버텨야지. 아이 막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침묵하는 자가 공범이다. 지금 가짜뉴스 세력의 배후 사주 있는 언론사, 사주 없는 언론사 제가 쭉 이렇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아, 작년에 2025년에 최대 가짜뉴스 1번은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신문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그 배후 세력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걔들이 노리는 게 뭐냐. 김만배의 녹취록 사건을 아십니까? 윤석열 저 중앙지검 어디 가면은 윤석열 뭐 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아 밀크 커피 한 잔 타주더라. 그걸 만들어요. 녹취록을. 누가 만드느냐.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님이라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 만듭니다. 고향이 경남 남해입니다. 그 사람이. 축구하다 내가 봤어요. 근데 녹취를 뭐 몇 시간을 따요. 몇 시간을 따가지고 전체 녹취록을 쫙 만듭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오래 만들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누구를 인터뷰를 합니다. 쫙 따요. 그러면 녹취록 풀어주는 속기사가 있어요. 방송관에는. 딱 던지면은 몇 시간 안에 딱 그거 풀어냅니다. 딱 듣고 다라락 칩니다. 그러면 그걸 소위 말해서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했던 말하고 맨 뒤에 했던 말하고 중간에 잘라서 갖다 붙이면 어찌 됩니까 그거? 그거 완벽한 녹취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악마의 편집하는 거거든요.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이 자들이.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이게 가짜뉴스인 거죠. 그게 왜 만들었어요? 그 녹취록을 들고 있다가 한 6개월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타파가 밤에 인터넷 뉴스타파는 인터넷 뉴스 매체입니다. 밤에 자기들 메인 뉴스에 딱 띄워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 대선 투표하기 사흘 전. 딱 띄웁니다. 김대엽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회창 총재 떨어뜨렸는데 김대엽이하고 가짜뉴스 만든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딱 들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딱 터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KBS, MBC가 그걸 또 아이템을 발제를 합니다. 저는 9시에서 발제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소리냐? 메인 뉴스로 오늘 아침 주간단 회의에서 발제를 하려면은 며칠 전부터 아이템이 숙성되어 있는 걸 들고 옵니다. 확실한 거. 근데 어제 듣도 못한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아침에 KBS, MBC 주간단 회의에서 주요 아이템으로 발제를 해요. 그건 뭐예요? 짠 거 아니에요? 미리? 그게 방송에 나가네? 그럼 방송 나오면 그날 저녁이죠. 그럼 투표 며칠 남았습니까? 어? 사전투표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아니면 이틀 남잖아요. 그럼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저거 대장동 저거 범인이 윤석열이네 저거. 이렇게 만드는 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들이 잘하는 수법이 딱 기획해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며칠 앞으로 터뜨립니다.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검증할 시간. 김대엽의 그 병역비리 의혹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만 완전히 낙동과 오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탄생한 정권이 뭐다? 김대중 정권이다.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뉴스를 기획, 생산, 유통하는 것은 터뜨린다. 그것도 중요한 날을 앞두고. 그럼 이게 방송이 된다. 주요 지상파, 종편에 방송이 된다. 그럼 이걸 좌파 정당이 딱 낚아채서 말을 합니다.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아,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KBS 보도에 따르면, 뭐 이런 걸 하던데, 뭐, 사람이 코끼리를 잡아먹었다 하던데, 이러면 그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럼 또 그 언론사, 유사 언론사에서, 아, 사람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단다. 이러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게 돼요. 이게 몇 번 돌면 그 기정 사실화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변명할 시간도 없어. 해명할 시간도 없어. 예? 졸지에 그 사람은 코끼리 잡아먹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의 기본적인 기획, 생산, 유통, 한 바퀴 돌고 이러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징벌적 손배제입니다. 징벌적 손배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징벌적 손배제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기사 잘못 썼다고 기자들 구속시키거나 잡아넣지는 않아요. 우리 채널의 이동재 기자 구속됐죠? 아시죠? 채널의 이동재 기자.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나 우파 정당이 있을 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했었어요, 저때.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가짜뉴스를 잘못 쓰면 언론인을 구속하는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달리. 근데 여기다가 징벌적 손배제가 있다 때려버리면은 이건 이중처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때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징벌적 손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였느냐? 제가 생각할 땐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배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 기사 저거 문제인데요? 이러면 바로 네이버에서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원이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기자나 PD가. 아니, 기자한테 취재원 밝히라면 그거 저 장사 미처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자는 게 징벌적 손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유튜브까지 때려잡을 수 있도록 과징금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개인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곧 시작됩니다. 왜? 지금 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 뭐 친중 성향을 보이는 텐센트 1,000억 원 먹은 JTBC 이런 거는 뭐 민주당이 손 안 대도 지들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죠? 지들이 알아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들 말 안 듣고 비판적인 크리티시즘을 발휘하는 공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유튜브지.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가짜뉴스도 있어요.
뭐 그럼 KBS, MBC, 뭐 JTBC는 가짜일 수 없어요? 때로는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특히 좌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주제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지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응답을 받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많이 보시죠? 뭐 영풍TV도 조금 보시겠죠? 펜앤마이크 저 많이 보시잖아요.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는 언론사 유튜브 아닙니까? 그죠? 또 뭐 누가 있을까? 뭐 성창경, 뭐 고성구, 또 뭐 누가 있어요? 젊은 시각, 송규호, 하세비, 또 많잖아요, 그죠? 누구요? 김미영 대표, BON.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던데. 이분들이 각 자기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권력이 불편한 거죠. 때리잡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한번 들이박으면 끝장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은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가 다음 달 26일 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또 끌려 나와서 제가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오늘 다 전화 돌리고 해보니까 구독자 수를 다 합치니까 1,500만 명.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나? 이제 펜앤마이크는 언론사 유튜브이기 때문에 펜앤마이크까지 들어오면 1,700만. 와, 대박인데. 그래서 제가 전영식 사장님 제일 나중에 찾아가려 합니다. 왜냐면 언론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권력은. 유튜브만 좀 입을 막으면은 지들 마음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알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깨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지상파, 종편, 조중동 등등 이거는 올드미디어가 거의 친중 세력, 친좌파 세력, 친민노총 세력이 거의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장악이 되었거나 또는 거기에 눈치 보고 있는 쟤들 건드리지 마. 또 우리한테 보복한다, 보복. 또 우리 사주 잡아간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일하게 유튜브 이 세계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유튜브 재밌죠? 속 시원하죠? 이영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와! 이러면 속 시원하다고. 저는 목이 나가가지고 아침 되면 목이야.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미디어가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청, 또 제가 제 채널 홍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모든 유튜브 들어가시면 펜앤마이크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하시죠. 요 앞에 부터 할까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마이크 안 들리시면 마이크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저기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민노총 세력이 MBC 같은 언론을 장악했다는 사실도 좀 널리 알려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가짜뉴스 문제도 별개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좌파랑 우파 양쪽에서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박 대통령 탄핵 때도 김대중 주필이 조선일보 우파 신문인데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탄핵에 관여를 한 게 있었고, 또 좌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짜뉴스를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목격을 했는데, 문화일보라고 하면 이제 우파하시는 기자는 왜냐면 사주가 현대 그룹이니까 거기에서 그 정치부 국장 조성진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김문수 후보가 어떤 포럼에서 1시간 분량의 연설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약한 기사를 내셨는데, 거기에 그 김문수 후보가 하지 그 얘기를 했다고 요약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였냐면, 뭐 다른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뭐 그 연설 내용대로 요약을 했는데, 단 한 문장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계엄을 내리면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버려야 한다. 이런 문장을 추가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문을 1시간짜리 다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비슷한 내용도 아예 없고. 근데 그게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강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그 기사가 뜨고 당연히 그거는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 기자분이 쓴 기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확대 생산이 되면서 이제 SNS랑 유튜브에서 2차, 3차로 김문수가 윤석열 버려야 된다 그랬다 이렇게 너무 확대 재생산이 막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발언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김배신이다, 워낙 뭐 욕을 많이 뭐 김철구 그러기 김플라 이런 얘기 김배신까지 거기 붙어가지고 되게 좀 억울하게 그 매도를 당하고 되게 쌍욕도 많이 났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된다 그러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연설했다 그러면 특히 1시간 되는 정도 분량이면 아무도 안 들어보잖아요. 요약에만 의존하니까 이제 그거를 되게 확대돼서 재생산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로 인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셔서 버려야 된다. 근데 그런 발언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명예훼손 고소, 뭐 경찰서에서 고소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방금 말씀하실 때는 뭐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게 뭐 경찰 조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더라도 그 기자분은 나 몰랐다, 실수였다, 단순 실수,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실수였을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인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제 안 되고, 피해는 이미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고 그냥 어떤 그걸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정말 그 국민을 호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좌파건 우파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보도의 정확성이나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법적이나 제도적인 좀 보호장치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징금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짜뉴스는 말씀 잘하셨어요. 좌파 언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파 언론도 가짜뉴스 만들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가짜뉴스는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일요일날 영국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정확한 워딩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아내려면은 모든 범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왜? 자유통일당 지금 대표가 구주화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경향신문 좌파 매체에서 정광훈이라는 이름 숫자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정광훈 구구 세력하고 장동혁이 같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사설까지 써요. 그게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가짜뉴스는 비단
좌파 언론 아니고 우파 언론도 만들어내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좌파 매체, 특히 좌파 세력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이 악성 가짜뉴스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병들게 한다.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파 언론도 가짜뉴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구독자가 되니까 좌파 매체에서 저 포함해서 뭐 등등 몇 군데를 극우 유튜버다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참습니다. 바로 소송이야. 그래서 바로 변호사 수입 딱 해서 대응해 주세요. 골병을 들려야 돼요.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극우 못 봤나?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공산주의자를 두들겨 팼던 나치공 걔들이 극우거든. 극우 돌격대 만들어서 그냥 베를린 시대를 휘젓고 다니는 걔들이 극우예요. 극우. 대한민국에 그런 극우 있어요? 저 태극기 집회하는데 누가 야구방망이 들고 다닙니까? 뭐 삼단봉 들고 다닙니까? 막 후려 팬들 그런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은 극우 정당이 없습니다. 극우 세력도 없어요. 극좌 세력은 있겠다. 대나무 죽창 막 해가지고 막 정경들 눈 쑤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해당 기자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한다. 2번 형사 고소 고발을 한다. 3번 민사소송 걸어버린다. 한 번 걸리면 절단 내버려야 돼요. 그것도 언론사를 상대로 하지 마세요. 기자를 상대로 하세요. 기자를 상대로. 그 기자가 홍길동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 나에 대해서 이런 기자가 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 내고 걸리면 아작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뉴스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한 번 하고 치우겠지. 한 번 하고 안 치웁니다. 또 합니다 그거.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극우 유튜브라고 쓰는 매체가 없어졌어요. 왜 소문이 다 났거든. 야야 저 이영풍 TV 저거 극우라고 하면 제가 반드시 소송한다. 소송합니다 저는. 몇 건 했어요 몇 건. 에? 없는 돈 싸가지고 막 변호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또 조사받고 형사 고소하려면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를 명예훼손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서 경찰 단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불송치 증거 없어. 그런 게 나오지만 형사 고소를 해버리면 그 당사자가 와서 조사받아야 돼요. 번거롭잖아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걸리면 침묵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변호사님도 많아져가지고 수임료도 쌉니다. 옛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 계시면은 좋고요. 제가 또 하나 또 홍보를 하겠는데 대한민국 자유 유튜버 총연합회에 법률 대응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님들 한 10여 명. 그래서 앞으로 뭐 유튜브 관련이나 뭐 이런 거 소송을 거기서 다 하실 거예요. 조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유튜버는 창의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짓 세력, 흑암 세력 그걸 부수는 창의 역할을 한다면 법률 대응단은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 우익 세력, 애국 우파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많이 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 언론도 가짜뉴스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남자분은 예. 방금 말씀 주셨던 정동영 국민대표 가짜뉴스 말고 이영평 기자님께서 그동안 기자 활동하시면서 아니면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겪으신 가장 황당했던 가짜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다음 달 26일에 이제 총연합회를 출범하시는데 유튜브 코리아랑 구글 코리아가 다 좌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제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전술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그럼 좀 미리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글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왜? 제가 월급 받으니까 아일랜드에서 오더라고. 구글 본사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창출되면 거기서 돈이 와요. 근데 미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그 자유대학 학생들 그 행진학원에 가보면은
영어나 외국어 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김용삼 선배님도 저하고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넘으신데 주로 영어 성문종합 영어 아닙니까? 성문종합 영어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젊은 맨투맨. 예? 그렇게 용했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시절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배낭여행 다닌다고 뭐 전부 막 좋아가지고 다니다 거의 세계화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예 외국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뭐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 여권 세잖아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들어와서 지금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이제 글로벌 협력 본부를 만들어요. 거기에 영어 잘하고 중국말 잘하거든. 응? 잘합니다. 그런 분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트럼프 마가 세력하고 한중 의원 포럼 만든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한미 의원 포럼 언제 만든지 아세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것도 회장이 조경태던데. 아이고 참. 응? 정신새끼 아기 새끼. 그러니까 저 중국에 국회의원 있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비밀 투표해서 뽑습니까? 아니 걔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냥 공산당 하부 조직이 하부 조직. 아무나도 못해 그 새끼는. 뭘 가서 걔들하고 좋다고 뺑을 마시고 한중 그건 완전 장난질입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한미 의원 포럼, 한일 의원 연맹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적어도 일본, 미국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마가 세력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연합회 만들고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좀 작전 노출인데 미국에도 사람 보내가지고 그쪽에도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CNN, 미국 ABC 뭐 많이 인용하지만 폭스뉴스 인용 잘 안 하죠. 왜? 폭스뉴스를 보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하거든.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인베스트 한다. 정확합니다 말이. 그래서 마지막 최종 팩트 시트 뭐 나도 가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보도를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제일 황당한 가짜뉴스 제가 저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저는 뭐 하여튼 뭐 거구라는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펜대를 가지고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저도 기자생활 27년 했습니다. 맨날 총 걸어놓고 총 쏘는 사람들은요 저쪽 저격수가 쏘면 시급합니다. 사실은 지가 맨날 쏘다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법률 소송이 들어오면 기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왜? 언론중재위에 갔는데 저는 언론중재위 많이 갔어요. 저도 고발뉴스 많이 하다가 근데 제가 방어율이 좋아요.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 팩트를 갖다 드리되니까 언론중재위 가면 그거 하죠. 반론 보도 하나 해주세요. 정정 보도 하나 해주세요. 정정 보도하면 무조건 심할서 써야 됩니다. 무조건 심할. 야, 니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보도국장한테 꿀러 맞아요. 반론 보도 이것도 별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는 A는 B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A는 C라고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반론 보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에 넣으면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그게 민간 기구였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이걸 국가통제기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검열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도적으로. 왜? 유일임이 싫으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너무나 미웠거든. 그러니까 이 민간기구를 부르지를 못해. 국회. 유일임을 못 불렀잖아요. 따지지도 못해. 민간기구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근데 이걸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즉 국가검열을 제도화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황당한 뉴스는 그 구구 있지 않습니까? 구구. 저는 생긴 거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평화롭게 생겼습니까? 어디 가서 남한테 근데 이 방송이 업이다 보니 이런데 제가 어떻게 구구입니까? 저 야구는 좋아합니다. 야구바다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야구장에서. 근데 제가 무슨 명동거리를 야구배들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질문 받을까요? 예, 하태빈님. 네, 극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젊은 사람들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대응하기 위해서 극도로 우수하다라는 표현으로 그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된 이유는 저는 극우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스웨드에서 계속 푸시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이 들어왔는데 저는 고민정이나 조국이 극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가두리 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고 프레임을 한번 씌워지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극우임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극도로 우수하다고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현상은 혹시 언론인으로서 그 단어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역시 예리한 질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멤버로서 손색이 없으신, 이건 정치 기획 입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좌파들은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해요. 제가 박경옥님에게 박경옥님은 도둑입니다 이러면은 박경옥님이 어떻게 저한테 대응하겠습니까? 저 도둑 아닌데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증거를 좀 대주세요. 그러니까 A가 B라고 했을 때 B는 A가 아니야 라고 하면 당합니다. 걔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는 C거든. A는 C거든.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극우라는 용어가 최근에 이렇게 횡행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이후에 광장에 나왔던 애국 국민들은 거의 50, 60, 70, 80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뭐라고 표명을 했느냐? 와, 냄새나는 태극기세요. 응?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광화문에 가서 왜 저렇게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성조기 다니면서 하실까? 응? 근데 제가 그걸 차차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저는 우리 하재민님하고 거의 똑같이 아스팔트 들고 다녔습니다. 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면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1020, 30이 대각성을 했습니다. 무슨 각성을 했느냐?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야. 우리의 미래를 저당받아가지고 저당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완전히 이거 수구 꼴통 세력이 바로 이자들이구나. 세대론으로 보면 4050이 중심입니다. 4050 세대는, 저도 50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80년대 대학 다니는 학생들, 주요 대학 다니는 학생들 취업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도 졸업할 때 막 추천장 10개 들고 삼성 갈까 LG 갈까? 그때 LG가 럭키 골드스타였어요. 뭐 SK가 성경이었고 어디 갈까? 그래서 저는 언론 나간다고 시험 공부하고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너 왜 공부하냐? 추천장 들고 그냥 삼성전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 대학 다니는 애들이 지금 기득권이 돼가지고 민노총이 지배하는 대기업 노조의 조합원이 되어서 이자들이 1020, 30 세력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극우다. 그리고 최민희가 말한 것처럼 내구조를 조사해봐야 된다. 왜? 자기들 말이 안 먹히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개념이 최근에 횡행하게 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은 바로 이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파 내에서도 평가가 달라요. 뭐 가령 뭐 굳이 개헌까지 선포했어야 됐나? 개헌 말고 다른 방법 없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개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신 든 거 아니야. 지금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봐봐. 개헌을 선포했더니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어디 도망갔다든지 뭐. 그래서 알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계엄 이후에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과정에서 극우란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또 가짜뉴스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올드 미디어들이 영국 노동개혁당, 영국 개혁당의 페라지도 극우라고 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도 극우라고 합니다.
트럼프도 극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바보냐고. 그 사람들은 극우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히틀러 나치를 극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나치인데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냐고.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냐고. 주류 언론이라는 세력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소위 말해서 새롭게 불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 강경 보수 세력의 재등장입니다. 이거 왜 일어나느냐?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한반도 위로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베이징의 그자가 거친 말을 내뱉고 있어요. 너 못 배워버린다 너. 그리고 대만 손대기만 해봐라. 바로 우리 들어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하고 뭐가 다르냐고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고종의 환생 같기도 하고 대장동 그분이 고종의 환생 같아요. 뭐 책임할 짝이 없고 또 위정척사파들의 후예가 바로 대한민국 좌익들이다. 이게 북한으로 가면 주사파가 된 거고 위대하신 수용하는 애들이 된 거고 밑에 있으면은 관악산 1호, 2호, 3호 걔들의 족보상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10, 20, 30 그리고 깨우친 50도 좀 끼워주세요. 저는 깨우쳤으니까. 이분들이 나라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대 포이론이 일어나면서 저는 뭐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5년 안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렌드로 가게 될 것이다. 즉 트럼프가 나왔던 미국,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페라지가 나온 영국 개혁당. 왜?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5,000불입니다. 미국에서 미투 유행하면 그거 한 달 만에 직수입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수입될 것이다 이미. 그런데 마지막 이 바람의 몸부림이 이미 이재명 정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왜 글로벌 트렌드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다 휴대폰 들고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납니까?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막 터지잖아요. 그거 왜 터지겠어요 여러분? IMF 터지기 전에 저 밑에서도 터졌잖아요. 태국에서 바트와 폭락하고 응? 우리 1달러 800원 할 때 왔잖아요. 결국 한국에 10월달에 응? 민주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87년 체제 민주화 터지니까 결국 89년도에 천안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파도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래서 저는 멀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어마어마한 어떤 격변, 크라이시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된다. 정신무장 똑바로 해야 된다. 눈에 불을 켜고 제대로 봐야 된다. 가짜뉴스 현혹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질문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댁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대전 가셔야 되는데. 지금 9시 10분 전입니다. 자, 끝까지. 야,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도 그런데 항상 원래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화통이 좀 크신 편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직소리도 못합니다. 집에 가면 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랄까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버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교회장에 나가려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가 85년도니까요. 정교회장이 이미 내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입니다. 일부 쌤들이 정교회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철이 들었습니다. 번개만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부터 샤우팅이 제가 아마도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행정고시에서 공무원이나 또는 경찰대학을 갔거나 육군사관학교를 갔거나 또는 사법고시에서 그냥 뭐 법조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조용하게.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번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약간 빼딱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순화가 되고 지금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샤우팅은 그 스프링 꽉 누르면 어찌 됩니까? 튀어버리잖아요. 예? 그게 제가 티네이저 시절에 겪었던 실질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가 무섭어요. 저도 한 번씩 제가 무서워요. 그래서 KBS가 민노총 해방굽니까? 아우 내가 이거 미쳤군. 그런 걸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잘 선순환이 되어서 선 효과를 내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